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얼마 전 지난 20일에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감찰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제19기 6차 전체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보니 이 중에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죠. 현재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성사시킬 가을 또는 연말에 있을 제20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줄여서 20대를 앞두고 전 분야에서 일종의 군기잡기가 한창입니다. 공안, 사법, 기율 등등 정법 계통에서 숙정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사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율위가 다른 모든 이슈 가운데 딱 두 가지를 집은 것입니다. 바로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 그리고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리스크. 보도문 안에서도 이 두 부분은 크고 굵은 글자로 강조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산당 지도부가 가장 벼르고 있는 대상이 민간 자본가와 결탁한 권력자들이고, 또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의를 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율위는 공산당원들의 비위 또는 풍기를 관장하는 곳인데 경제와 연결된 이슈를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또 이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20년 누적되어 온 그런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율위가 이것을 지금 핵심 화두로 꺼냈을까 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의 기율검찰은 일반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당규에 근거해서 수사하고 처벌합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보면 정당 내 윤리위원회 정도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는 영향력이 훨씬 크고 엄중하죠. 기율위가 처벌을 하면 대개 가지고 있었던 정부의 공직, 그리고 공산당한 자격, 이 두 가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앙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차라리 현직에서 파면되는 것이 낫지 공산당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에서 제대로 살기는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앙카이를 당하면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기율위가 무질서한 자본 확대와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배후의 부패 행위를 조사 처벌하고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를 끊는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메이투안 이런 민간 대기업을 조사해서 그 뒷배가 누구냐?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어놓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상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잔존 세력을 일소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직도 중국에서 시 주석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방이 건재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시 주석 그룹 쪽에서 지도부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묶어서 상하이방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면 중국의 민간 대기업,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당분간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율위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리스크를 언급한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누적 부채, 그리고 숨겨진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왜 지금 이것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기율위가 경제 문제인 지방 재정 문제를 손들여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만일 공기업 채무까지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한국도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과 비교할 수는 없죠. 중국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는 대부분 산하 공기업들이 떠안고 있죠. 지방정부가 일종의 부실채무 처리용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악성 채무를 떠맡게 한 뒤에 대규모 금융을 일으켜서 정부 부채는 털어내고 회사는 파산시키거나 제3자에 매각하는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났었죠. 전에 제가 한번 다룬 바도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 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면밀히 추적해 나가면 그 끝은 관료들의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율위원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시주석 그룹은 최대한 많은 지지 세력을 이끌어내야 할 텐데 이렇게 지방정부를 들쑤시게 되면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미 중앙 지도부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달랠 당근, 예를 들면 재정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이익을 준다든가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채찍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는 상하이 빼면 모두 재정이 적자죠. 그리고 수익이 좋은 대형 국유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앙정부 산하여서 지방은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기업은 과거 정권과의 유착이 많지만 현재 중앙국유 대기업들은 대개 시진핑 지도부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판매 수입도 현재 동다 에버그란데 같은 사태로 인해서 많이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 토지주택공사 LH처럼 지방정부가 보유한 땅을 토지 사용권으로 부동산 개발에 팔아서 그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려고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내니까 이 토지 사용권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늘었죠. 그러니까 재정은 형편없는 지방정부들이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하라는 일은 더 많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공무원들의 급여를 감봉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부패 공무원을 척결하겠다라고 주로 몽둥이를 휘두르니까 지방정부로서는 숨이 막히고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기율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3분기 동안 총 47만 건의 비리 사건을 접수받아서 41만 4천 명을 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17,000여 명의 간부를 처벌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높은 공무원이 돼도 이것이 꼭 권력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고 오히려 언제 몽둥이를 맞을지도 모르는 이런 자리가 됐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몽둥이가 모든 관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된다고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또 베이징의 지도부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들어서 자기혁명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사정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기혁명이라는 개념은 계급투쟁이 종료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거 계급투쟁의 주인공이었던 공산당이 거꾸로 타도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라는 기초하에서 다음 100년의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를 위한 청사진, 그를 위한 비전을 내놔야 되는 입장에 있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공동부유, 이것이 새로운 시진핑 주석의 경제 개념이라면 아마도 이제 나오고 있는 자기혁명은 다음 임기를 위한 정치 비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혁명이라는 말은 지방 공무원들에게는 공포의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20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확정된 뒤에도 이 자기혁명은 계속 진행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번에 기율위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지구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혁명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죠. 이 자기혁명이라는 말의 출발점은 역사적 주기율, 역사적 주기의 법칙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중국 근대 교육가인 황옌페이라는 사람이 1945년 중국 공산당들이 당시 거주하던 동굴집 안에서 마오쩌둥 주석을 비롯한 간부들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입니다.
이 황현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교육부 부장도 하고 부주석까지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역사는 주기적으로 흥망성쇠를 겪고 그 과정과 단계가 모두 유사하고 거의 모든 왕조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국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해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러한 역사적 주기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마오쩌둥 주석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았다. 우리는 이 주기율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이다. 인민들이 정부를 감독하게만 한다면 정부는 감히 이를 허투루 할 수 없다. 사람 각자가 자기 할 바를 다 한다면 국가가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의 계급혁명이라는 것은 사회의 부와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자본가 계층을 무산 계급이 타파하고 무산 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정치적 권력을 다 장악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공산당인데 이 역사적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으로 에둘러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변증법적 방법론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을 이룬다는 개념을 계속하면 공산혁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이후에 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에서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계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사상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역사적 주기율이라는 그런 단어로 대체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마오쩌둥의 답변은 사실 민주를 하게 되면 인민들이 계속해서 정부, 권력자, 이들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과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바로 이 개념을 마오쩌둥은 자기혁명이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혁명해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시진핑 주석이 바로 이 말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발언에 마오쩌둥이 이야기했던 민주라는 말은 사라졌죠. 그리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민주 또는 인민이라는 자리에 시진핑 주석 내지는 지도부가 인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중국 정부 또는 일부분 관료 집단 또는 지방정부 또는 시 주석의 반대파가 되겠죠. 그리고 견제의 주체 세력이 되는 민주의 주체는 인민이고 바로 시진핑 주석과 지도부가 인민을 대변하여서 지금 중국 정부에게 견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겠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러한 그 논리의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정책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이전 단계에 사상,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먼저 수립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 자체는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할 때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출발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린 자유롭고 사상의 제한을 받지 않죠.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보다 성숙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가기보다는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부딪히고 부딪히는 것이 되풀이되는 이런 방식이 어쩐지 우리에게 고착되어 간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본 취지를 같이 하는가 다른가 의견의 차이는 정책 목표에 대한 차이인가 방법에 대한 차이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이견인가 아니면 발생 가능한 역효과에 대한 이견인가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나누고 분석하고 보완하고 발전하는 이런 과정은 별로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어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가치의 키워드들만 떠다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지도자분들이 이런 이념, 가치, 사상의 키워드들을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우리 사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